수치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는 뭐 조금 복잡해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통계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통계학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표준 오차라는 것하고 신뢰 구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 토픽이 좀 많죠. 많다는 이야기는 할 이야기도 많고 또 강의안도 좀 많다는 것인데, 그런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사실 재밌습니다. 이게 그 눈으로만 우리가 보던, 그러니까 실제 자료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이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 주된 키워드가 그 표본 분포라는 것입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그 어떤 이론을, 티어리엄을 하나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표준 오차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용어가 영어 단어로는 어느 정도 쉽게 구분이 되는데 한글로는 이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인 것 같아서 언뜻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뭐 단어가 비슷한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나름 또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번역을 해놓고 또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니까 잘 구분해서 듣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신뢰 구간이라는 요쪽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뢰 구간도 밑에 보면은 한 5, 6, 7가지 정도. 신뢰 구간은 그러니까 이제 조각조각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이라든가 결과 또는 해석 방법 이런 것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베이즈 정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혈액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 혈액 수치가 높으니까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자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진단검사 또는 혈액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으니까 당신이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민감도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한 명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은 그 민감도가 아니에요. 민감도라는 것은 진단 기기나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 진단 기기가 양성이 나왔으니까 이거 믿을 만하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양성이 나온 거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민감도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 그걸 보면서 나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럴 때는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환자 개인의 입장이고요. 또 이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의 그 약점은 해당 질병이 유병률이 이게 희귀한 질환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질환이냐에 따라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그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그 값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민감도 특이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 민감도와 특이도는 어떤 검사 기기가 퍼포먼스가 좋은지, 수행 잘 작동하는지를 먼저 말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둘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잡하고 머리를 좀 쓰게 만드는 것이 이 리스크와 오즈였죠. 그래서 상대 위험 또는 위험 B와 오즈 B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뒤에서 또 다시 나오겠죠.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가 있어요. 이게 그
뭐 의학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논문에 나온 것인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뭐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왜 내가 이렇게 통계학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사실 통계학이라는 것은 의학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한 기초의학 다 배우고 한 3학년이나 이럴 때 임상 실습을 돌 때 그럴 때 이제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거기다 레지던트 되고 펠로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피부로 느끼죠. 이런 이런 연구 결과가 최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빨라져 가지고 거의 모든 연구 결과가 실시간으로 얻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 세계에 어떻게 공유가 되냐면 이런 논문의 형태로, 이런 분석 결과의 형태로 공유가 되고요. 이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빨리 캐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최신의 좀 더 그 빠른 그런 임상 연구 결과들을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의학적 지식을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도 그 지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매번 연구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뭐 확실합니다. 모든 의학 연구 결과는 숫자의 형태로 현재와 같은 분석 결과의 형태로 공유가 됩니다. 이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자, 이 연구는 기관지 폐 형성에 이상이 있는 그 기관지 폐 이형성이 발생한 경우가 그 경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혹시 여러분 DHA라고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DHA라는 이 기적의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죠. 그걸 복용한 경우에 어, 그 산모가 그걸 복용했을 때 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몇 개월 안 되는 한 달 이내에 아이들이 이 저기 기관지 폐 형성의 이상을 발생을 줄여주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여기 보면 제가 여기 DHA 그룹 592명, 컨트롤 그룹 613명을 대상으로 기관지 폐 형성 이상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고 돼 있죠. 주 아웃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표로 요약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DHA를 복용한 집단하고 그리고 DHA를 복용하지 않은 집단 592명하고 613명을 대상으로 그 BPD라는 것이 기관지 폐 형성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추적 연구예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레이시오, 렐러티브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DHA를 복용한 집단 592명 중에서는 291명이, 컨트롤은 613명 중 269명이 BP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즈 레이시오는 1.12가 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조군에 비해서 DHA를 복용하면 그럼 BPD가 1.12배 더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약 한 1200명의 표본 자료죠.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리스크 레이시오가 계산된 겁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모집단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산모들한테서 출산한 아이들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표본에서 데이터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서는 과연 리스크 레이쇼가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고 싶어 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리스크 레이쇼 1.13 있지만 바로 옆에 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95% CI라고 돼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그러니까 95%
이 CI,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2에서 1.254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200명을 대상으로는 위험 B가 1.12가 나왔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전체 모집단, 그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겠죠. 그 모집단에서는 상대 위험이 아마도 1.02에서 1.25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이제 P-valu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오늘 배우는 신뢰 구간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상대 위험이나 OGB를 표본 자료로 계산을 할 텐데 그 값이 모집단에서는 진짜 그 표본이 뽑힌 파퓰레이션에서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걸 한번 예측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표본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정규 분포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모집단에, 그죠? 이게 큰 모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다 조사하지는 못하지만 무지 많을 겁니다. 여기서 나는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100명 정도 뽑겠죠, 이제 표본을. 근데 이 모집단에 있는 자료들이 정규 분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자료들이요, 이 N개의 큰 데이터들이. 그러면 표본 자료도 정규 분포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표본 자료를 얻었다는 것은 대표성 있는 연구를 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 표본 자료는 모집단 자료를 대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모집단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한다면 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집단 자료는 내가 다 몰라도, 이건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도 평균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빼기 1.96 표준 편차, 평균 더하기 1.96 표준 편차, 이 사이에는 모집단 자료들의 95%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표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표본 자료든 모집단 자료든 전체 자료는 그 자료들의 평균과 자료들의 표준 편차, 이 두 개와 값만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말까지 알고 있으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이 값 사이에는 모집단 자료의 95%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표본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도 계산하고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할 겁니다. 내 관심사항은 표본 자료들이 정규 분포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걸 요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표본 평균으로.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하고 있을지입니다. 표본 평균이. 만일에 표본 평균이 만일에 분포가 정규 분포다. 표본 평균도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라면, 그렇다면은 표본 평균의 실제 평균도 있을 것이고, 이 표본 평균들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흩어지겠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마 모집단의 평균을 대표할 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표본 평균들도 만일에 내가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표본 평균도 어떤 값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상상외로 많아져요. 문제는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 자료들이요, 모집단 자료든 표본 자료든 자료가 정규 분포한다는 거 말고, 지금 관심사항은 자료에서 계산된 값들이, 어떤 요약값, 통계량 값들이 어떤 분포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이 통계량들의 분포에 대해서요.
그게 만일 정규 분포를 하면 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정규 분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표본 자료의 요약값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죠. 그 알기가 쉽지 않겠죠. 표본 자료 자체는 히스토그램 그리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런데 표본 자료에서 계산되는 표본 평균은 달랑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표본 분포라는 건 통계량들의 분포를 말을 하고요. 그 통계량들의 분포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이 뽑힐 때마다 표본 평균은 달라질 거니까 표본 평균들도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만일에 정규 분포를 한다면 대박 사건이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표본에서 표본 평균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표본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하나 계산되겠죠. 또 모집단에서 10개의 표본을 또 뽑아요. 그러면 그것의 평균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한번 해봐요. 그럼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매번 표본 평균이 나올 거예요. 가상적으로 그렇습니다. K개. 그러면 여러 개의 이 표본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떨까 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표본 수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이 얻어진다면 그 표본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알 것이다. 그것이 표본 분포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집단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표본을 뽑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 자료에서 모수를 요약한 것들을 이제 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집단 자료의 요약값을. 그다음에 표본에서는 또 표본 자료의 요약값들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나는 그럼 뭐 표본 수도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몇 명의 표본이 뽑혔느냐니까. 이러한 값들을 사용해서 이 통계량 값들을 사용해서 요 값들을 내가 추론하는 것이 통계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추론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제 추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추론 중에 추정하는 방법을 오늘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추론 중에 추정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모집단하고 표본을 구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주로 구간으로 추정할 겁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 모집단 자료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하죠. 저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집단 데이터들입니다. 모집단의 자료들이 모평균하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가진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집단 자료의 95%는 평균 더하기 빼기 1.96 표준 편차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가정을 해보죠. 자, 표본 자료가 아니라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표본 평균들도 어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들은 그중에 95%는 평균과 1.96 곱하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아까 여기서도 그랬죠. 모집단 자료의 평균과 모집단 자료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95%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찾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한다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들이 얼마 사이에 95%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표본 평균들이 과연 정규 분포를 하는가. 두 번째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집단 자료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한다면, 그렇다면 표본 평균은 역시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분산을 가진 그러한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다 한 거죠.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한다. 뭐 아무 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한다.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한번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정규 분포를 하느냐.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이론적 분포는 있지만 일단은 그 모의 실험으로 가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중성지방 자료의 모집단 분포입니다. 모집단이 대충 정규 분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한번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집단 자료에서 10개 표본을 뽑았어요. 10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하나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평균이 나오겠죠. 이 평균은 이제 데이터 10개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 자료에서 또 10개짜리 표본을 또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본을 계산합니다. 또 10개짜리 표본을 또 뽑아요. 그러면 또 세 번째 평균이 계산이 되겠죠. 이 표본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니까 이와 같습니다. 이게 표본수를 10개를 뽑아서 그렇네? 그러면 20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계산하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표본수 20개짜리를 뽑아서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100번 반복했습니다. 100번. 여기 보면 그렇게 써있죠? 표본수가 10개, 20개, 50개인 표본들을 100번 한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100개 표본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입니다. 표본을 10개 뽑아서 평균 냈을 때는 표본 평균들이 이런 형태인데 표본을 20개를 뽑아서 추출해서 평균 냈을 때 표본 평균들은 이런 분포고요. 표본을 50개씩 뽑아봤어요. 좀 많이씩 뽑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니까 이렇습니다. 결국은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하는구나. 근데 표본 평균들이 정규 분포를 하는데 그게 그 표본 평균들이 몇 개 데이터로 계산된 평균인지 표본 수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혹시 이것은 모집단 자료가 정규 분포라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또 해봤습니다. 모집단 자료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모집단 자료의 분포 형태예요. 여기서 2개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려보고요. 여기서 3개짜리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업을 무수히 많이 한 거죠. 표본 2개 뽑아서 히스토그램 그린 것을 수없이 반복한 거고요. 이것은 표본을 4개 뽑았습니다. 이 모집단 자료에서 표본 4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X1부터 X4까지 뽑아서 평균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뽑아요. X1에서 X4까지 또 4개 뽑아서 또 평균을 계산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 평균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니까 좌우 대칭이 돼가네요. 표본수를 점점 늘려봤어요. 8, 16, 32. 그러니까 요 마지막 것은 모집단 자료에서 32개 표본을 뽑은 거죠. 32개 표본을 뽑아서 평균 한번 계산했고요. 또 32개 표본을 또 뽑아서 평균 계산하고. 그러니까 진짜 정규 분포가 돼가요. 즉 모집단 자료가 좌우 대칭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표본 평균들은 좌우 대칭이 돼갑니다. 자, 모집단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모집단 자료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에 자료들이 많이 있고 양쪽에 많이 있고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표본 2개 뽑아서 평균 내서 보고 표본 3개 뽑아서 평균 내고 그걸 반복하고 계속 해보니까 표본 수가 점점 커지면 그러면은 이게 좌우대칭이 돼갑니다. 즉 모집단 자료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계산된 표본 평균들, 이 표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본 평균들이 표본 몇 개를 가지고 계산되느냐, 그거에 따라 영향은 받겠지만 만일에 표본 데이터를 한 16개, 뭐 32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많이 뽑아서 평균을 계산하면 모집단 자료가 무엇이든 좌우대칭이 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표본 평균의 이론적인 분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표본을 몇 개 뽑아서 평균 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한 번만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현재 의예과 다니는 학생들의 뭐 평균 키를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과 학생들 중에 표본을 한 100명만 뽑아서 연구를 하지 표본을 100명 뽑아서 연구하는 작업을 또 100번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결국은 표본이 한 번 뽑히면 거기서 평균 하나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이론적인 분포는 이론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표본이 n개가 있다고 쳐요. n개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참습니다. 뭐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와서. 자, n개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하나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이러한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하냐? 크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집단 자료가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표본 수만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합니다. 이건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표본 수가 작으면 모집단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가 크면 모집단 자료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하고요. 표본 수가 작으면 모집단 자료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모집단 자료가 정규 분포도 안 하고 표본 수도 작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이따가 답을 하겠습니다.